우리에게 무고한 생명을 죽일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는 무고한 생명 살해 합법화입니다. 낙태로부터 태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조금 약간 무거운 그 영상을 봤는데 갑자기 저희 가족 사진이 나와가지고 당황하셨죠? 근데 사실 이 가족 사진에는 되게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 가족만 소개하고 나중에 좀 끝날 쯤에 시간이 되면 사연을 좀 소개하고 그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 고3, 중3, 중1, 초3 저희 네 사남매고요. 저희 남편과 제 사진은 저희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족끼리 파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김하나고 부산 동성애대책시민연합 그리고 행복한 윤리재단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고요. 여기 좀 위에 올라가면 큰터교회라고 남산동에 거기에 저희 남편이 부교역자 겸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이렇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저 말고 다른 형제를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꽤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아까 오전에 아까 12시쯤 이렇게 왔었는데 목사님 강의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 안에 이렇게 되게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던 그 마음에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다음 거는요. 이렇게 보면 제가 성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자, 과연 우연일까? 우리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아이들한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뭐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역시 예.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3절에 2절 건너뛰고 3절에는 아담은 130살에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 어머니하고 닮았죠? 눈이 닮거나 손가락이 닮거나 뭐 그렇죠?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심지어 아버지하고 딸이 닮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손녀예요. 너무 닮았죠. 아버지와 딸입니다. 네, 아빠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네, 딸과 엄마예요. 이렇게 많이 닮았죠. 자, 아까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네, 아담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예,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예, 그렇다면 곧 셋은 누구의 형상을 닮은 것일까요? 그쵸. 예. 자, 저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제가 누구와 만날까요? 아담이랑 만나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을까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요? 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생명을 없애기도 하고 뭐 생명을 함부로 가지고 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 한번 오늘은 영상을 조금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 훨씬 더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사실 이 영상의 뒷부분은
어린 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놀랄까봐 잘 보여주지 않는 영상이고요. 앞부분만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뒷부분은 좀 다른 형식으로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중간에 끊을까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이셔서 제가 그래서 그냥 이 영상 그대로 다 틀었습니다. 네, 여기 낙태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논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주 처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었다가 조금씩 이제 심장 박동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그것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원래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발걸음으로 옮겨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발단이 되었던 거는 그래서 이 발단이 어떻게 이어졌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번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4월에 이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냐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산모가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 의사분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낙태 시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다가 이거 부당하다, 내가 죄를 받는 게 부당하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임산부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7대2로 이게 완전히 헌법 불합치 판정이 되면서 낙태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기 낙태죄는 이제 용어를 조금 알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데 자기 낙태죄는 산모가 자신이 임신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태아를 낙태할 경우에 낙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데 동의 낙태죄는 뭐냐면 의사가 여성에게 동의를 받아서 낙태를 시술하는 건데 아까 좀 전에 의사는 여성에게 동의를 받아서 시술했기 때문에 동의 낙태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낙태죄에 대한 나는 죄를 받을 수가 없다, 벌을 받을 수 없다 해서 헌법소원을 제시한 거고 그랬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거예요. 헌법 불합치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지만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인데요.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거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아라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법도 아직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서 계속 법안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쪽의 어떤 태아 심장 박동법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걸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내놓는 그러한 것들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제정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와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힘 당의 정춘숙 의원이 내놓은 그 법안이 가족건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위원회 안에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하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동의를 보니까 촉탁을 받아서 여성이 원하기 때문에 그 승낙을 받아서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동의 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2012년도에도 그 위헌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사가 아니라 조산사였어요. 조산사가 그 아이를 이제 낙태 시술을 했었고 그거에 관련돼서 조산사들이 자기가 죄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 당시는 4대4로 정족수를 넘지 못해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몇 년 전에는 이것이 합헌이었다가 몇 년 후에는 위헌이다. 이 법의 어떠한 공정함이라든지 그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낙태죄를 합헌으로 판단한 재판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불가피한 사정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어떤 그 강간이나 어떤 산모의 심각한 생명을 위해할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태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태아의 생명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분들도 한 인간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그리고 원래 태아의 모습이 태어난 아기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이 태아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고 이 아기가 자라서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혼자서 심장 뛰고 혼자서 숨을 쉴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으로 판단하고 얘가 혼자서 숨을 쉴 수 없으면 사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면 식물인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끼고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에 생명 존중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불가피한 사정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을 어느 때 죽일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수정체가 딱 형성이 되었을 때, 자, 언제부터 우리 그러면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언제 우리의 고유한 유전인자 46개의 염색체가 형성이 될까요? 바로 맞아요. 수정이 됨과 동시에. 이거는 그 순간의 성별 그리고 그 순간의 머리 색깔, 눈동자 색깔, 머리가 곱슬인지 아닌지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손톱의 모양, 손의 모양, 발가락 모양 이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주가 되었을 때 머리와 몸통, 팔다리 형성, 그리고 6주가 됐을 때 심장 박동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19일째부터 이제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8주 됐을 때 뇌신경계 활동이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10주가 됐을 때 눈꺼풀이 발달해서 이렇게 눈을 감거나 뜨거나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 보면 머리카락이 막 많이 나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잖아요. 9주째쯤 되면 이렇게 손톱에 뿌리가 생겨요. 그래서 손톱이 자라기 시작하고요.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셋째 딸은 머리가 너무 많이 거의 단발처럼 자라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고 놀랐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2도 나가지고 2개나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났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기 관련된 책을 열심히 보지 않았었다면 이거 무슨 문제가 아닌가 하고 엄청 놀랐을 텐데 하여튼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주 때는 콩팥에서 소변이 생성하고 골수에서 혈액이 생성하고 그리고 여아는 난포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남자아이는 전립선이 형성이 되고 성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주가 되면 이게 청력이 그래서 그 음파를 잡을 수 있어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임신했을 때 엄마들이
그 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기한테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 책도 읽어주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저는 예민해질까봐 첼로 연주를 주로 많이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20주가 되면 모든 장기와 신체 구조가 형성이 되고 호흡이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그 전에 올라왔던 법안들을 보면 24주까지 자기가 그 경제적 이유나 그런 사유로 아이를 낙태시키기를 원한다. 그런 이제 법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자, 태어난 생명이다. 이 아기가 24주 때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생존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세포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데요. 여기 이게 뭐냐면 그 바다거북 알을 이렇게 훼손했었을 때 1억 2천만 원의 벌금이나 그리고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수리, 무슨 독수리였더라? 대머리 독수리였던, 하여튼 뭔 독수리인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 독수리 알을 훼손했을 때 3억의 이제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기는 또 어떤 법안까지 올랐냐면 의료보험으로 아기 낙태하는 수술 비용까지 대주자는 법안도 올라왔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네. 너무 아이러니하죠. 자, 영상 같이 하나 보고 어떻게? 이거 사실은 이 PPT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 어떤 청년이 만들었는데 제가 차용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가지고 쓰고 있는 건데요. 너무 잘 했더라고요. 근데 낙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아기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낙태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태아는 아까 말했던 것은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라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그 수정체가 된 그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착상이 된 순간부터 생명입니다. 뇌가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인 20주 이전까지는 낙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세포 형성이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기준이라면 그 뇌사 상태, 아니 뇌사란다, 그 식물인간, 뭐 이런 그 코마 상태에 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태 기준으로 뇌가 형성이 되었느냐, 완전히 형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그걸 판가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은 낙태 이유 중 매우 적은 비율, 딱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인 그 이유로 그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법 제27장
269조의 낙태의 죄 때문에 낙태를 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침해받는 것 아닌가요? 그 낙태죄를 폐지하면 오히려 그러니까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로 아기를 낳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이 이제 이게 여기서 써도 된 먹튀라고 해야 돼.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거죠. 실제로 이 낙태죄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레디컬한 그런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이 카톡방 안에서 돌았다고 해요. 야, 그러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차라리 잘 됐다. 그냥 내가 뭘 대줄 수 없다.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런다는 거 알아요. 그런 일부의 아주 그 양심 없는 여성들 중에서도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일부의 양심 없는 어떤 남성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공공연하게 카톡방에 어떤 내용들이 돌아다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를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낙태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 몇 가지를 제가 골랐는데 이거 예전에 강성배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 몇 개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드렸던 질문들인데요. 자, 태아의 심장은 수정된 지 얼마 만에 뛸까요? 저 이거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만에 뛸까요? 에? 누가 19일 얘기하셨어요? 아, 이 두 분. 저기 죄송한데 저기 방에 가면 그 세신자실에 가면 제 가방이 있거든요. 좀 갖다 주세요. 예. 알아서 좀 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태아도 꿈을 꿀까요? 어떻게 하세요? 오, 형제님. 예, 저 보세요. 이 흰 옷 입은 형제님. 렘 수면 상태. 이게 뭐냐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 색깔, 머리 색깔, 피부색, 성별, 진짜. 이게 좀 허접하지만 여기서 하나씩 드리십시오. 네. 이 흰 옷 입은 형제님 하나 드리십시오. 네.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거 어떻게? 자, 손가락과 발가락은 수정된 지 6주 만에 생깁니다. 이거는 보여줬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이거 영상 하나 보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맞추시면 작지만 선물이 갑니다. 기분 좋잖아요? 네. 왜 이러니? 앤트맨.
다시 질문. 태교가 뭔지 알죠? 사람들이 아이를 임신하는데 왜 태교를 할까요? 이거 합리적인 이유를 대시면 또 선물 드립니다. 예? 예, 들을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 드리십시오. 자, 그러면 태아도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들을 수 있다고 했죠? 아까 몇 주쯤 되면 들을 수 있다고 했더라? 자, 짠,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13주가 되면 음파를 잡아내요. 근데 3주만 돼도 눈과 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때부터 뭐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아기가 엄마 가슴에 딱 편안하게 들었던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장에 움직였던 그런 소리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저도 늘 애가 너무 잠을 안 자면 제 가슴에 이렇게 놓이거나 제 배 여기다 누워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하다가 같이 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기가 그때부터 듣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성인의 90% 정도의 신체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가 맞아요. 근데 그건 100% 거의 다른 거 8주만 돼도 신체 구조의 90%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 먹튀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미혼모를 위한 히트앤런 방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이래놓고 Girls Can Do Anything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그 2018년도에 이 법안을 이거를 청와대 그 청원에 올렸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혼자 이혼을 하거나 미혼모이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어. 그런데 그 아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재정들을 그 남편이던 그 상대방에게 그거를 이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국가가 책임져 주고 그 다음에 국가가 걔네들한테 청구하고 뺏어내라 뭐 약간 이런 것들인데요. 이게 사실 미국에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처음 시작한 게 덴마크였어요.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 시작은 그거였으나 이게 변질돼서 사실 남성 책임제를 이렇게 부활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의사가 그때 이렇게 제기하고 그리고 2019년에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여성들만 왜 피해를 당하냐, 여성들만 왜 그렇게 아기를 돌보고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지우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낙태죄가 폐기되어지고 난 이제 헌법 불합치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없어지고 난 뒤에 입법 공백기가 있은 뒤에 이 여성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면 허용해달라. 낙태를 전면 허용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남성 책임제는 싹 들어갔어요. 히트앤런 방지법 이거를 제정해달라는 말도 싹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귀찮으니까 성가시니까 간단하게 해결해달라. 그게 뭐냐? 낙태라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자기결정권 이 관점에서 보면 임신과 출산을 자유롭게 여성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까 낙태죄 왜 다시 올라갔느냐 했는데 2019년도에 아일랜드에서 낙태죄가 없어진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자기 유산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낙태를 요구했지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태아와 산모가 같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미 낙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조항. 그러니까 산모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그 시기에 그럴 경우에는 조건적 사항을 예시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걸 원하는 쪽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프랑스, 독일은 이미 12주 이전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낙태는 산모와 태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태아의 안전이라는 말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유엔에서도 과거에 낙태죄 폐지를 공고한 적이 있다. 없애라. 유엔에서도 그런데 이거는 뭐라 그러지? 이거는 그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런 기류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권리 중에 이게 신체에 대한 권리, 낙태가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산모의 권리가 우선하다. 태아는 아직 인간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여기서 제일 황당했던 게 이겁니다. 교체 이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아는 아직 완벽한 인격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이 아기를 가지고 낳기가 힘드니까 지금 이 X라는 아기는 없애고 Y라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돼. 다음에 낳아서 키우면 돼. 이게 교체 이론이라는 건데, 그래서 고통스러운 임신 그렇게 지속할 필요 없고 다음에 아기 또 낳아서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태아가 생존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에게. 그리고 출산이 아니라 출생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전에 계속 출산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요즘에 출생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기가 출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이거 사람인가 아닌가 보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더는 아기가 출산에 대한 책임이, 출산은 아기가 혼자서 출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출생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책임과 그런 여성과 남성, 부모된 사람들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그 아기가 출생되었는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그냥 그 사실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책임론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낙태는 정말로 안전한가? 죄송합니다. You must rule out an ectopic pregnancy. But the only way to rule out an ectopic pregnancy, if you're going to use RU46, is to do an ultrasound. And not everyone prescribing RU46 is getting ultrasound. It ha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side effects associated with it. That combination is well known to cause cramping, hemorrhaging, nausea, vomiting. There have been deaths associated with RU46, mostly from infections or undiagnosed ectopic pregnancy. 네. 이 낙태약에 대해서 되게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 법안에서도 이렇게 낙태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학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방법은 그냥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화학적 방법이에요. 이 화학적 방법으로 뱃속의 아기의 심장을 멈추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꺼내는 것이, 그걸 이제 그냥 그 자궁을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해서 밖으로 빼내게 하는 그런 약 두 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언플랜드 영화를 보셨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셨을 거예요. 언플랜드 영화에서도 엄청난 출혈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약품 때문에 제 주변에 한 사람은 난임까지는 아닌데 그 임신이 됐는데 뭐라 그러죠?
낙태 말고 유산기가 그쵸. 습관성 유산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는 주사를 맞았지만 그 아이가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았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태 시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국 유학생이었는데 중국 유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고 그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몰래 부모님과도 상의 없이 아기를 이제 낙태 시술을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뇌사에 빠졌고 그리고 결국은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변에서 보면서 낙태가 정말 위험한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자, 또 질문 시간 돌아왔습니다. 태어나는 아기 보면 손톱도 자라있고 머리카락도 많이 자라있는 아기가 있는데 손톱과 머리카락 이 모낭이 언제 생긴다고 아까 얘기했죠? 누가 구조 얘기했어요? 형제님 말고 또 없었어요? 형제님 아까 받았으니까. 그래, 맞아요. 구주에 모낭이 생기고 발톱과 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임산부 뱃속의 아기와 임산부와 이 둘의 심장은 몇 개일까요? 이 둘은 한 생명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개체일까요? 손 먼저 드는 사람. 예? 그쵸, 다른 개체죠. 심장 몇 개? 2개. 예. 심장 소리가 하나는 바바바바 이렇게 뛰고 하나는 천천히 80회, 1분에 80회 정도 뜁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낙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실제로 이 불법 낙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불법 낙태가 아니라 이제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지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낙태에서 사망하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꾸준했었어요. 그 영상은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포리베라고 찾아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자궁의 아기집이 정말로 강력하게 착상이 되거든요. 안전한 낙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떼어낼 때는 인공적인 어떤 게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과 여성의 신체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낙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는 하루에 몇 명의 아기가 낙태가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대충 때려 맞춰도 되는데. 응? 300, 또 30. 300명보다 많습니다. 1000단위예요. 네, 맞아요. 이거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세요. 1년에 몇 명이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명에서 110만 명 정도 되는 아기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저 약간 소름이 돋긴 하는데 저도 약간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예, 그만큼 이 우리나라의 생명 존중 사상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생명 윤리가 경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하루에 3,000명, 1년에 110만 명 정도입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100만 명 정도면 한 도시의 인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도시의 인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출산율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98, 0.9 막 이쪽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궁은 내 거야. 당신 자궁도 당신 거야. 그러니까 그 자궁의 아기는
독립된 인간이 근데 당신 자궁도 당신 근데 프로라이프는 뭐라고 했냐면 당신 자궁 당신 건 맞다. 그렇지만 그 자궁의 아기는 당신이랑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 독립된 개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라이프에선 아니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는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낙태가 재생산권이라고 얘기하면 재생산은 뭔가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죽이는 건데 그게 재생산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산권은 임신을 하느냐 마느냐지. 임신을 원치 않으면 낙태가 아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피임 이거 저 마음에 안 들지만 뭐냐면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임신을 원치 않았을 때 무분별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상태에서 2020년까지 새로운 법률을 의회에 발의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규정이 자동적으로 폐지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현재 법무부와 정의당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태아심장박동법의 일환으로 조혜진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선택받지 못했던 거죠. 소위원회에서 아예 그 안에서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 자, 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안전한 낙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생명권은 자기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우위에 있습니다. 자기 결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생명권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법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밀 출산제. 이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는 지금 미혼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미혼모의 호적에 올려야지만 출생신고가 됩니다.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입양특례법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면서 비밀 출산제, 근데 이 비밀 출산제가 시행이 되면 자기 그 호적에 올리지 않고도 아기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입양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손쉽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성 책임제, 아까 히트앤런 하지 않도록, 그래서 먹튀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남성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고 여성에게도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는 남성 책임제가 도입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양특례법,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정이 필요합니다. 입양이 너무 어려워요. 입양이 너무 어려워서 입양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있는데, 지금 정인이 사태 때문에 입양에 관련돼서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정인이 사태의 문제는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 학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장박동법과 같은 한국식 태아 심장박동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낙태 바로 알리기는 지금 우리 생명수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있죠. 매주 토요일마다 제일 번화가인 서면에 그 주디스 태화에서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 하고 있다가 저희가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사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박석호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때 25일 날 그때 크리스마스 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거의 100% 맡기다시피 하고 저는 갔죠. 제가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 생명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또 장년층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일들을 해주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을 한 지역에서 꾸준하게 그걸 맡아주시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미혼모들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인식이 잡혀요. 지나가다 내가 그때 그걸 봤지. 그러면서
낙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서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자기의 지역을 또 혹은 주변의 지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서명운동, 청와대 청원, 낙태 관련 기사에 댓글 달기, 바른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자녀,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야 합니다. 낙태는 위험한 거야.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거야. 너를 닮은 아이를 너는 죽여서 되겠니라고. 그런데 그거를 정죄하듯이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사실 저희 세대 때의 그 부모님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세대들의 낙태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낙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없이 그거 괜찮아, 요즘에 많이 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방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으로 미혼모를 돕고 입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 사진에 담긴 제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아이가 4명인데요. 제가 배로 출산한 아이는 3명이고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 전에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지만 입양이 뭔지 몰랐어요. 가슴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뭔 소리야 이랬던 거죠, 얘가. 그러다가 학교에서 입양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거였어? 이러다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나서 버려진 거라고. 그 이제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원래 되게 활달하고 뭔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고집도 새심줄처럼 세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장난꾸러기예요.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너무 조용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키우기 너무 편한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24일 날, 사실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에 40일 금식 기도 중에 35일째쯤 되는 날이었고 34일째쯤 되는 날이었어요. 몸에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서 남편이 이번에는 잘 됐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24일 날 원래는 우리 밤에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경찰들의 어떤 그런 눈들과 주민들의 눈들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다. 아이를 위해서 입양 파티를 해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각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스테이크를 만들더라고요. 자기가 먹지 못하는 스테이크를, 자기가 먹고 싶은 스테이크를 열심히 구워가지고, 그리고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와인잔을 구해서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스를, 이제 저희 안 먹습니다. 포도주스를 이렇게 하고, 남편은 거기에다가 물을 따라서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면서 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원래 아이의 이름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런데 제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입양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이름이 나린이에요. 나리다.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리다. 그걸 나리다를 명사화해서 나린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날 이후로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동안 엄청나게 저한테 들들들들 볶아대면서 사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퀵보드 있잖아요. 그래서 몰래 퀵보드를 샀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걸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PPT를 이제 만들었죠. 아이의 이제 그동안 이제 10년간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날 아이와 함께 그 파티를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에게도 저희에게도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하나님이 낳은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입양으로 묶어주신 이 가족도 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지난번에 한번 낙태 그 바로 알리기 그 캠페인에 나갔었거든요. 피켓을 들고 사람이 지나는데 옆에서 딱 막아서가지고 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당차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나린아,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 줄 아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도 네 생명을 지켜줬다고. 그리고 좋은 부모를 찾기 위해서 입양기관을 방문했고, 그 미혼모의 집에서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그리고 낙태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죽임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너를 살려주셨다고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근데 그 시간부터 며칠 동안 밤마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파티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었고, 그러면서도 한 번씩 저한테 물어요. 자기 그 낳아준 엄마는 왜 자기를 안 키우냐고. 그리고 너 근데 그 엄마 만나면 따라갈 거야? 그건 생각 못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가 아닌 입양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양에 대해서,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미혼모를 낙태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이 안에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낙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죄인 줄 모르고 권하거나 행하였던 죄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무관심하거나 권하거나 이러한 악한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합법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에 적극적인 이 나라 이 정부, 그리고 그 추종자들과 그들의 죄악,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무죄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않도록 그 악법들을 막아주십시오. 같이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